우리도 시작할 때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일단 그 1학년 1학기 범위 있죠. 1학년 1학기 범위 모두 커버를 할 거야.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5단원까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윤리 파트고요.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들어만 봐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 이제 목차 좀 보자. 목차. 자, 목차 보면 테마 1부터 테마 3까지가 1단원이야. 그리고 테마 4부터 테마 6까지가 고등학교 교과서 2단원이고, 테마 7부터 8까지가 3단원이고, 9부터 11까지가 4단원, 그리고 12부터 15까지가 5단원. 그럼 너희 딱 제목만 봐도 제일 어려운 단원은 어디게? 4단원, 5단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원은 경제 파트, 5단원. 그래서 일단 우리 6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순서는 1단원부터 안 하고 쉬운 건 좀 나중에 하고 4단원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4단원 테마 11, 12, 테마 9, 10, 11. 테마 9, 10, 11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2, 13, 14, 15 경제 파트 5단원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쉬운 거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도 진행하면서 좀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저기 81페이지 볼게요. 81페이지. 자, 테마 9번부터 갈게요. 너는 그래도 좀 중학교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했지? 라고 믿을 때, 그럼 내가 수업하다 계속 좀 간단한 용어들은 좀 질문을 할 거야. 근데 아무래도 너네들이 고등학교 오면 이제 사회 파트도, 나중에 과학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너는 중학교 때 뭐 과학은 미리 좀 선행도 많이 했잖아. 근데 사회 선행은 주로 안 했잖아. 그래서 용어 정리도 좀 정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같은 것들 여러 또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먼저 우리 8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좀 기본적 개념을 좀 두 가지 정리를 해야 돼서 뭐 따로 뭐 80페이지 빈칸이나 또는 84페이지에 빈칸이 있지. 거기서 좀 필기 좀 해줄게요. 자, 일단 먼저 요거부터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얘들 우리가 이제 6주나 봐야 돼. 그럼 되게 긴 시간이지. 첫 번째, 지금 너네 오늘 개강하는 날이니까 나 보면서 되게 어색해 안 어색해? 아니, 어색하진 않아? 근데 좀 뻘쭘하거나 어색할지 너네들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어색할까 안 어색할까? 나는 처음 봤잖아. 나도 졸라 어색하지.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어. 이게 6주 동안 수업하면서 수업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너네가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든 너희 좀 웃기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그 중에 난 절대 안 웃어 이러면서 혀를 딱 깨물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마스크가 빨개지면서까지 첫눈에 있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내가 뭔가 웃기려고 하면 웃긴지 안 웃긴지 제발 판단하지 마. 그냥 웃어.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통사는 이런 얘기 했는데 웃겨니까 엄마가 웃으면 웃겼구나. 안 웃으면 속았다. 시발.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수업하자. 알겠지? 수업 분위기 정말 중요해. 자, 일단 요 개념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9단원, 10단원, 11단원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야?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실정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럼 둘 다 법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뭐야?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어. 자, 모든 인간은 내면에 이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 자연법은 이성에 근거한 법이야. 근데 이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이성은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럼 이거는 과거에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지.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람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문서화해서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구나 이성의 근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럼 이 자연법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성을 띈다 그러냐면, 자연법은 보편성을 띈다. 자연법은 보편성을 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정법 볼게. 자, 실정법은 뭐의 약자냐면, 통합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계속 약자가 나와. 실정법은 자, 각각의 국가들이 처한 현실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가 처한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법이 실정법이야. 각각의 국가의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법이 실정법. 자, 그러면 너네 중학교 때 배웠어. 법은 누가 만드니? 법률은 국회가 만들지. 그러면 이 실정법은 별도의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하고요. 어디서 만드냐면 각각 나라의 국회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가 처한 현실이 다르니 국회가 만든 실정법도 국가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무슨 특성이라고 그러냐면 특수성이라고 해요. 특수성. 자, 그러면 자연법은 이성에 근거한 법으로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나 똑같다. 자, 실정법은 각각의 국가가 처한 현실에 맞추어 제정한 법으로 국가마다 다르다. 국회가 만들고. 그럼 이게 왜 배우냐면 여기다 이걸 추가하는 거야. 자, 너네 기본권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기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이퀄 인권이야. 기본권 이퀄 인권. 그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연법상 기본권을 바라보는 사상 반대로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를 보는 걸 우리가 자연권 사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가 자연권 사상 그러면 이 기본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를 보는 거고 자 그럼 실정권 사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실정권 사상이라는 표현은 이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권 사상은 한마디로 뭐와 똑같냐면 천부인권 사상과 똑같아요.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하는 거지. 그럼 천부인권, 인간의 권리를 하늘이 부여했다면 인간의 권리,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지. 이거 우리가 불가침, 양도할 수도 없어. 불가양이라고 해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이 자연권 사상은 X야. 그런데 자 실정권 사상은 국가마다 처한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 오케이? 이거 수행에서도 또는 학교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자, 우리나라 보자. 자, 너네가 이성에 근거해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상의 자유가 있지. 어떤 사상도 자유롭게 꿈꿀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상이 인정이 안 돼? 공산주의 사상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처벌해요. 법적으로. 깜빵하는 거야. 그런 게 기본권의 제한. 되지? 요거 하나씩 하고 앞으로 이런 개념이 베이스에 깔려서 쭉 갈 거야. 자, 또 하나. 자, 너네 이제 또 권력분립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어. 야, 근데 너네 되게 열심히 한다. 내가 어제 그제 계속 지금 대치동이랑 또 어디야 강북 수업 다 개강하고 왔는데 너네 분위기가 제일 좋다. 일단 내가 지금 숙명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좀 봐볼게 한번. 분위기 시작은 좋아. 시작은 좋아. 너네 다음 시간에 졸기만 해봐 이러다가. 자, 또 너네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이 권력분립이라는 게 있어. 권력분립. 자, 권력분립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 있는 생각해요. 조선시대랑 옛날 그 중세 유럽을 보면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지. 왕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재판까지 다 했다고.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왕이 세종대왕이야. 왕이 똑똑하면 국가가 잘 돌아가겠지만 문제는 왕이 세습되잖아. 그러면 유전적 어떤 우연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돼. 왕이 나 같은 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나라는 끝난 거지. 그치? 또 역사에서도 뭐 연산군 뭐 이렇게 광해군 이런 거, 광해군 아니고 연산군 이런 거 보면 왕이 독재를 하면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모이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나눠주자. 그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모아자. 견제를 해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야. 그래서 권력분립은 현대 권력분립 이론은 너네가 많이 들어본 자, 삼권분립이 돼요. 삼권분립. 그럼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요.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 그럼 첫 번째는 너는 혹시 기억할 중학교 때 배웠어? 무슨 권? 사법권도 있고 또 입법권 또 행정권. 오케이. 너네 이제 고등학교 가서 도전골드벨 나갈만 하다. 나가면 내가 볼 때 2번까지는 통과해요. 2번까지는. 첫 번째 입법권. 자, 두 번째는 행정권. 그런데 세 번째는 사법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입법권이라는 권한은 누가 받죠?
반드시 안기기 국회. 자, 행정권이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정부. 사법권이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법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그럼 입법권은 뭐냐면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야. 법을 제정하는 권한. 자, 행정권은 뭐냐면 자, 국회가 법을 만들었지. 그럼 그 법을 뭐 하는 거냐면 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요새 계속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자는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최하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그럼 음주운전을 걸리면 최하 5년이지. 그러면 경찰들이 적발한 걸 잡지. 경찰이 정부 소속 공무원이잖아. 그럼 그게 바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법원은 사법권을 가진 법원은 뭐 하냐면 법을 적용하고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너네 이거 되게 단순한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 완전히 계속 암기를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눴어. 근데 세 개로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는 결국 정부와 법원을 견제해야 되고 정부도 국회와 법원을 견제하고 법원도 국회와 정부를 견제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어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적어볼게. 너네 그 입법권과 행정권 중에 과거에는 누가 강했게? 과거에 근대 시대 때. 아니 근대 시대 때는 입법권이 더 강했지. 근데 망권이 좀 제약됐어. 근데 현대에 들어왔는데 자, 이런 표현 알아야 돼.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직접 민주정치는 가능해 불가능해? 인구가 너무 많잖아. 불가능하지.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맡기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표들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를 뽑아줘 우리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대의제 위기라고 할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일단 요거 하나만 넣어놔. 자, 현대사회에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그치? 그랬더니 오히려 누가 더 강화될까 그러면? 행정부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해. 그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걸 우리가 대의제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거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약화되면 누가 더 강화된다? 정부가 강화되지. 그래서 어떤 국가 현상이 생기냐면 행정부의 우위 현상이 발생해요. 행정부의 우위. 그리고 행정부의 우위를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행정국가화 현상이라고도 하고 뭐 행정부의 비대화라고도 할 거야. 행정부의 비대화.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야. 현대사회는 원래 이렇게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약화되니까 대의제 위기. 그 결과 행정부가 비대화, 강해지고 행정부의 우위.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행정국가화 현상.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개념. 현대민주주의 국가. 자, 그러면 자, 이 개념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갑시다. 자, 교재 81페이지 볼게요. 자, 쉬운 거는 교재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번, 인권의 의미와 발달 과정. 자, 인권의 의미. 자, 체크만 합니다.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죠. 자, 첫 번째 인 동그라미, 마지막에 권 동그라미. 자, 인권의 의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두 글자로 줄인 거야. 인권. 자, 인권의 속성 별표. 네 가지 반드시 암기. 시험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편성.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 보편성, 천부성,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함정이 이렇게 나온다. 잘 봐. OX야. 인권은 국가 성립 이후에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OX. X지. 국가 성립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늘이 부여한 거죠.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자, 세 번째 항구성. 자, 항구성은 영구성이야. 그럼 인간이 존재하고 생존하는 한 영구히 보존되는 권리고, 네 번째는 불가침성. 침해받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인권 보장의 역사 있잖아요. 이 순서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도 다 외워야 되고, 지금부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판서통을 설명한 다음에 교재로 정리해 줄게요.
너희 앞으로 뭐 인권 보장 또는 뭐 민주주의 그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언제부터냐면 시민혁명 이후부터요. 시민혁명 이전까지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없었고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어.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자. 시민혁명 있고,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있고, 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 있지? 그리고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시민혁명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R은 지금 뭐냐면 레볼루션이야. 그냥 시민혁명. 자, 너네 한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나 물어볼까? 자, 세계 3대 시민혁명 뭐였어? 그치? 영국의 명예혁명. 두 번째, 미국의 독립혁명. 욕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이상한 생각 나 원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빨리 욕먹기 싫어 빨리 말해. 프랑스 혁명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3대 시민혁명은 첫 번째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의 말 그대로 자 프랑스 혁명이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물어볼게요. 시민혁명 이전,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에 중세 유럽은 어떤 사회였을까? 요거 말은 절대왕정이었어. 절대왕정. 그럼 절대왕정이라는 얘기는 왕권이 절대적이었지.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일반 백성들은 그냥 농민이면서 노예와 같은 존재였지. 끊임없이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럼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면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유럽에 세 가지 사상이 퍼져. 근데 이 세 가지 사상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퍼지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단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이 퍼져요.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권은 하늘이 부여했대. 그 불가침, 침해받을 수 없대. 양도할 수 없대. 그런 사상이 퍼지고요. 두 번째는 계몽사상이라는 게 퍼져요. 너네 이거 고1 통사에서 계몽사상 가끔 나오면 좀 지엽죠. 되게 좀 숨어있는 주제로 너네 많이 실수하고 놓쳐서 틀리는데 일단 계몽사상이라는 거 볼게. 계몽사상은 이거야. 이 시민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중세 유럽은 절대왕정이었고 그리고 그 유럽을 지배하던 종교는 뭐니? 그때는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그러지, 그치? 그래서 한때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했잖아. 그런데 이 카톨릭이 나중에 좀 변질되고 또 일부 타락하면서 너네 면죄부 들어봤지? 어떤 거냐면 성당 가서 신부님한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여태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함받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실컷 놀고 지랄하다가 한번 면죄부 받고 사함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을 찾아가.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뭐라면 지옥에 있대. 그러면 면죄부를 사서 바로 천국으로 이동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너네 마녀사냥 들어봤지? 유럽 옛날 중세 유럽 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 그런데도 1년에 보통 마녀사냥으로 화형당한 희생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마녀사냥이 등장한 계기가 이거야.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퍼지지, 흑사병. 근데 흑사병이 몇백 년을 이어갔거든.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 마녀사냥 등장할 때 이런 거였어. 너네 마녀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게? 아니야. 어떻게 들어? 못 들었어. 아니, 고양이 아니야. 마녀를 상징하는 동물. 그래서 중세 유럽의 역사서 이런 거 만화책 이런 거 보면 까마귀 아니야. 오히려 까마귀는 길조인 경우가 많았어. 염소야, 염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염소탕 졸라 처먹잖아. 걔네 절대 안 먹어. 염소가 마녀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좀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화형시켰는데 나중에는 내가 생각해봐. 한 해에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런 거야. 친구랑 싸워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신부님 찾아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저 새끼 어제 밤에 새벽에 염소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와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재판이라는 상상을 초월해서 일단 첫 번째 30cm 바늘이 있거든. 그걸로 몸을 찔러. 배를 또는 가슴을 다 들어갈 때까지 찔러.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니까 아프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찌르는데 웃어야 돼. 안 죽을. 왜냐면 이미 봤잖아. 어떤 사람이 하는 순간 화형당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찌르는데 웃어.
잘 참아냈다? 그래도 못 믿겠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호수로 와서 50kg짜리 돌멩이를 다리에 묶어 던져. 그럼 사람이 떠오르려 노력하겠지. 떠오르면 말이야. 말이 돼? 안 되지. 이런 사회였다니까. 너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태어난 거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야, 바늘에 찔려 죽을래 씨발 공부하래. 선택해봐. 공부가 낫지 않냐?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사람이 죽어가니까 잘 봐. 이 중세유럽 절대왕정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래서 미신, 부조리가 판치던 시대였죠. 사회가 절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때 계몽사상이 등장해서 이제 이것만 알면 돼. 계몽사상은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대. 근데 아까 내가 이성은 뭐라고 그랬지?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럼 인간들이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가 합리적이 되겠지. 그럼 모순과 부조리와 미신과 관습을 다 깨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해?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사회가 진보, 발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하나 그런 배경 지식 알고요. 계몽사상은 이성에 근거한 거고 모든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하면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 발전할 거야 라는 사상. 그러면 머릿속에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신뢰야.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신뢰. 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퍼지지. 그럼 봐봐. 아니, 내가 비천한 농민인데 나도 이성이 있어. 근데 귀족도 이성이 있고 왕도 이성이 있어. 그럼 우리는 똔똔이잖아. 쌤쌤이잖아. 그러면서 평등사상이 퍼지지. 그럼 왕과 귀족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상이 뭐냐면 사회계약서예요. 자, 또 간단히 설명할게. 고등학교랑 통사가 심화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너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요, 통합사회 선생님 보통 3분 정도가 들어와.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3명이 들어오면 이 3명의 통합사회 선생님들이 고1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고2, 고3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선생님은 고3에서 지리 수업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고3에서 예를 들어 정치 수업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 수업하는 법이 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을 그 부분만 공통된 부분이 있지. 그러면 그 단원만 고3 수준까지 돼요. 고3 수준까지. 근데 문제는 그건 너희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 또 해마다 선생님이 바뀌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 때는 그 겨울방학 수업 때는 공통적인 내용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내신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캐치업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이거야. 자, 이때까지 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도대체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즉 국가의 기원이 뭘까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었거든. 그럼 얘들아, 절대왕정에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은 뭐였게? 너네가 들어본 왕권 신수설. 그럼 왕권 신수설은 신이 국가를 만들고 모든 권한을 왕에게 맡긴 거야. 그럼 왕은 신의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절대왕정이 등장했지. 그런데 이때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뭐를 비판하기 시작하냐면 잠깐. 좀 마음에 좀 진정을 하고.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면 뭐라 그러냐면 신이 국가를 만들어서 왕 당신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사회, 국가를 계약을 통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당신은 절대적 권한이 없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해라. 우리를 위해 정치를 해라. 주체는 우리다. 이런 사상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4가지, 3가지. 이런 것들이 선택지를 구성할 건데, 자, 그 결과 이제 재밌는 게 있어. 자, 이 결과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해. 자, 내가 여태까지 앞에서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근데 이제 시민이거든? 그럼 시민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직접 선거에서 투표, 도장을 찍기도 하지만 내가 의원, 국회의원으로 출마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당시에 시민이 누구였냐면, 봐봐. 자, 이런 사상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다 농사 짓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도시가 형성돼. 근데 도시가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돼요. 시장. 그럼 시장에서 이제 상인들이 등장할 거고 수공업자가 등장할 때 돈을 벌까 안 벌까? 떼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서 도시에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떼돈을 벌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겨.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 당시에 농민들은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냐면, 아침 6시에 농지로 출근을 해. 그 몇 시까지 됐냐? 밤 10시까지 됐어. 그 하루 씨발 몇 시간이란 거야. 하여튼, 너네, 그러니까, 16시간이라는 거지, 하루에. 너희들은 하루에 16시간을 자잖아. 완전 반대지. 그러니까, 16시간이라고 10시에 퇴근하면 잠자기 바빠 힘드니까, 그리고 또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야, 그런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 그럼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 그럼 밑에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면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이 딴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지? 박물관도 가보고 미술관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각성하고 시민혁명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특히 너네 프랑스 혁명은 이 상인과 수공업자의 주체가 돼서 너네 프랑스 혁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야.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서 시민혁명 이 주체는 시민은 상공업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공업자들을 뭐라고 불러? 표현만 알았나? 라는 거지. 부르주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유럽은 특히 프랑스 혁명은 왕의 목을 쳐버리지.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회, 의회를 만들고 의회가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럽이 자 무슨 민주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근대 민주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대 민주정치. 그거 하나 물어볼게. 자, 유럽에서 이제 근대 민주정치가 시작되면 유럽의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였을까? 간접 민주정치였을까? 인구가 너무 많은데? 영토가 넓은데? 직접 가는 불가능하지. 그럼 이제 무슨 민주정치? 간접 민주정치. 근데 앞으로 문제를 꼭 풀다 보면 간접 민주정치라는 표현 안 나와. 우리는 간접 민주정치를 다른 표현으로 세 글자 뭐라고 해요? 대의제.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는 대의제입니다. 대의제고, 그리고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입헌주의가 등장합니다. 입헌주의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통치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제?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아까 봤던 무슨 분립? 권력 분립. 이런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름은 알아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 할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근대 민주정치가 등장하면서 시민혁명의 이후 왕의 목을 쳐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기본권 중에 이제 뭐가 확립되냐면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립돼요.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립된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들은 누구였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부르주아로 국한됐어. 근데 부르주아는 잘 봐. 상인과 내가 수공업자라고 했지. 그럼 남성일까 여성일까? 남성이야. 그래서 도시에 있는 남성, 부르주아,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프랑스는 어땠냐면 1년에 예를 들어 일정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만 시민권을 줬어요. 그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 인구가 얼마밖에 안 되냐면 1%밖에 안 됐어. 그럼 나머지 99%의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 우리한테는 왜 시민권을 안 주냐? 우리도 시민권을 줘서 우리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 엄청나게 참정권 확보 투쟁이 발생한 결과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시민이 되는데 그럼 체크해. 이 당시 시민혁명 이후의 시민의 범주는 포괄적이야, 제한적이야? 제한적이었다. 누구로 국한됐다? 부르주아로 국한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확장되기 시작하냐면 참정권 확보 투쟁이 발생을 하고 참정권 확보 투쟁은 보통 200년 이상 이루어졌거든. 근데 그들이 하도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니까 국회에서 계속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참정권의 범주를 늘려가. 시민의 범주를 늘려가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얘들아 역사는 1등만 기억하잖아. 그래서 참정권 확보투쟁이 계속 있었는데 제1호 참정권 확보투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1호 참정권 확보투쟁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무슨 운동이냐면 차티스트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차티스트 운동이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누가 한 거냐면 영국의 도시의 남성 노동자들이 일으킨 참정권 확보 투쟁이에요. 막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면서 남성들에게 참정권을 줘라. 왜 부르주아 될 것 같냐. 그 결과 또 선거법이 계속 개정되고 참정권이 확대돼. 그리고 문서 이름도 알아야 돼요. 요 차티스트 운동에서 그들의 주장을 6개의 요구사항으로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민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민헌장. 자, 그럼 너네가 볼 때 이렇게 참정권 확보투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참정권, 시민의 범주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 점점 늘어났겠지.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 처음에는 기본권 중에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립됐지. 근데 참정권 확보의 투쟁의 결과 이제 시민의 범주가 늘어나고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 확대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 참정권을 다 얻었어.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옵니다. 20세기. 자, 20세기에 들어왔더니 이제 내가 기본권 중에 모든 사람은 자유권을 갖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평등해. 세 번째는 이제 투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해. 그럼 세 가지 기본권이 확립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해 가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빈부격차는 어떻게 될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근히 그냥 먹고 살기 바빠. 사람들이 각성해.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못한 거야. 이건 국가 잘못이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라. 그러면서 유럽에서 복지국가라는 게 등장하잖아. 그래서 꼭 체크할 거는 20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게 20세기 초반에 드디어 어떤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사회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권은 항상 너네 머릿속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국가에 요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암기할 거. 이런 사회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세계 최초로 자국의 헌법에 이 사회권 규정을 명시한 국가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독일이고 그 헌법의 이름을 알아야 돼.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 되고요. 연도까지 알아나 몇 년도? 1919년이야. 연도까지 알아야 돼. 그럼 얘들아 1919년이면 몇 세기야? 20세기지? 시험에는 1919년을 20세기 초라고 부르는 거야. 20세기 초.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권을 규정한 이후에 전 유럽으로 이게 확장되면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제 복지국가가 되고 특히 유럽에서 이런 거 들어봤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어디야?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잖아. 너네 그거 알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냐면 한 34,000달러거든? 그런데 노르웨이는 10만 달러를 넘어요. 1인당 GDP가. 왜냐면 인구가 너무 적은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소득의 56%가 세금이야. 그럼 1억 벌면 5,600만 원 세금으로 돼. 너네 일 할래 안 할래? 아마 우리나라는 난리 나겠지. 근데 얘네들은 이 이후에 전 국민이 합의해서 100억을 벌면 56억을 세금 내고 1억을 벌면 5,600만 원 세금을 내. 근데 다 오케이 했어. 왜냐면 교육, 주거, 병원, 복지 다 공짜니까. 국민들이 합의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힘들 것 같고 사회권이 퍼졌어.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죠. 또 전 유럽이 복지국가가 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1차 대전이 터졌지. 또 하나 2차 대전이 터졌지. 너네 2차 대전은 기관총이 등장하고 탱크가 등장한 이후에 유럽에서만 몇만 명이 죽었냐면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요. 사상자지. 죽고 다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겪냐면 너 봐봐. 전쟁이라는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인간을 그냥 뭐야 나무 토막처럼 취급하고 그냥 찢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끔찍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본 거야.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너네 국제연합 유엔이 출범한 이후에 1948년도에 유엔에서 뭐를 발표하냐면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권, 평등권 확립, 시민혁명 이후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 통해서 참정권이 확립됐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사회권이 확립됐는데 전쟁이란을 겪으면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권 보장의 역사가 무너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이렇게 한번 쫙 훑고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냐면 그럼 다시 전쟁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인권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각각의 개인, 자아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우리는 국가 안의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세계 시민이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 연대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연대해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인권 보장은 순서대로 알아야 돼.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자유권, 평등권 확립, 참정권 확립, 사회권 확립, 연대권까지. 특히 연대권은 언제? 2차 대전 이후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이 세계 인권선언은 기존의 모든 인권의 모든 보장 흐름을 다 명시하고 이런 거 다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연대권까지 했죠. 그래서 이 세계 인권선언은 가장 포괄적인 인권문서예요. 가장 포괄적인 인권문서. 자, 여기까지가 한 판이야. 자, 그러면 자, 교재로 밑줄 치면서 정리합니다. 자, 81페이지 봐봐. 자, 시민혁명의 배경. 근대 이전에 왕, 귀족, 성직자들이 권력 독점, 대다수 평민은 엄격한 신분제도에 막혀 부당한 대우. 자, 상공업 발전 과정에서 동그라미 쳐. 시민계급 성장. 시민의 동그라미 치고 아까 내가 시민 뭐라 그랬어? 쓰자. 부르주아 상공업자들. 자, 그리고 천부인권사상 밑줄, 계몽사상 밑줄, 사회계약설 밑줄. 아까 얘기했죠?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이 세 가지 사상. 되지? 자, 그리고 시민혁명 말씀 봅시다. 자, 영국부터 볼게요. 자, 영국은 명예혁명인데 너희가 반드시 체크할 건 영국은 왜 명예혁명이지? 혁명인데 왜 명예? 피를 흘렸어 안 흘렸어? 피를 안 흘렸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은 제임스,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거 배경 지식 알면 돼. 제임스 이사라는 사람이 전제, 독재 정치를 했더니 의회가 이 제임스 이사를 쫓아내고 새로운 허수아비 왕을 앉히면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왕 쫓겨난 거 맞지? 내가 너 왕에 앉혀줄 테니까 단 조건이 있어. 우리가 제출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너희들은 그냥 고급 음식 먹고 쉬고 놀면서 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있어. 그럼 내가 왕 시켜줄게. 그랬더니 메리 윌리엄이라는 공동왕이 서명하고 그때부터 영국은 왕은 상징적 존재가 된 거야. 그럼 정치는 누가 하는 거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하는 거지. 그치? 거기 별표 권리장전. 그리고 권리장전 위에 보면 영국은 시민혁명, 명예혁명의 결과 왕권 제한, 특히 입헌 군주제 밑줄. 입헌 군주제는 이거야. 군주는 존재하지만 군주는 상징적 존재. 헌법에 따라 의회가 통치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금 입헌 군주제가 있는 국가 두 국가만 해볼까? 영국 또 일본. 그래서 영국도 왕은 상징적 존재고 일본도 왕은 상징적 존재지. 그치? 다 의회 중심 정치. 자, 미국의 독립혁명. 자, 영국 지배를 받던 미국이 영국에 저항해서 독립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문서 이름만 알아놔. 독립선언서. 자, 프랑스 혁명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 보니까 자, 밑줄 쫙 쳐. 구제도의 모순. 자, 프랑스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 봐봐. 자, 프랑스는 아주 몇백 년 동안 제도가 있었는데 예전 제도니까 구제도인데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보면 1신분이 있고요. 2신분이 있고 3신분이 있는데 자, 1신분은 성직자야. 2신분은 귀족이야. 3신분은 평민이야. 그런데 이 1신분과 2신분이 전체 인구의 2%가 안 됐어. 근데 그들이 전체 국가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독차지. 그리고 3신분을 계속 집에 착취했고 3신분 평민들은 이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착취당하면서 세금도 3신분만 내는 거야. 열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몇백 년 이어지고 열받지. 그 사이에 이런 사상이 터지고
프랑스에서 상공업자죠. 평민 중에 상공업자가 각성하고 돈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프랑스의 상공업자에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 일으킨 거지. 그렇게 확인만 해.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거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밑줄 치고 그 위에다 씁니다. 구제도의 모순을 다른 표현으로 앙시앙레짐이라고 하는 거야. 앙시앙레짐. 앙시앙레짐. 같은 표현. 이거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봉건체제 구제도의 모순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또 그 시민들의 주장을 인권선언이라는 문서로 발표해요. 그래서 시험은 이거 꼭 체크해봐. 영국의 명예혁명 다시 체크. 영국의 명예혁명 문서 지금 여기 권리, 장전. 자, 미국의 독립혁명 문서, 독립선언서. 프랑스 혁명의 문서, 인권 선. 되지? 근데 이거 헷갈린다?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이랑 차티스트 운동의 민헌장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넘어가서. 자, 82페이지 메뉴에 보자. 그럼 시민혁명의 결과와 한계. 밑줄 짝.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 그런데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됐지만 시민은 여전히 누구만이었어? 부르주아만이었지. 근데 부르주아들이 시민이라는 얘기는 일단 다시 부르주아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남성이라고. 남성 상관없죠. 그래서 일단 성별에 따른 구분이었지. 성별에 따라 구분을 했고요. 또 하나 일정 액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시민권, 참정권을 가졌지. 그래서 우리가 재산에 따른 구분이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보되었지만 재산 동그라미, 성별 동그라미. 재산과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됐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참정권의 보장. 자, 별표 차티스트 운동. 그 문서 이름 뭐라고요? 인민헌장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참정권의 의미 봐봐. 참정권의 의미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됐죠? 자, 그 다음 사회권의 보장 보자. 자, 등장 배경 중요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이 사회권을 보장하라는 사회권을 주장하는 등장 배경은 무조건 이거야.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모습. 대표적으로 뭐 빈부격차지. 그치? 자, 그래서 등장 배경 보면 열악한 노동환경, 빈부격차,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모순.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유지가 어려웠고. 자, 그래서 사회권의 의미 볼게요.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인데 이건 국가에 요구하는 거야. 따라서 노동의 권리 밑줄, 교육을 받을 권리 밑줄,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밑줄. 이 세 가지는 꼭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워야 돼. 그냥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사회권 관련 내용 주고 정답이 교육을 받을 권리 찾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지. 시민들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무슨 교육을 해주는 거야? 의무 교육을 해주는 거잖아. 중학교까지. 오케이? 노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자, 관련 문서 바이마르 헌법 발표. 최초로 사회권 규정.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 있죠?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 그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향에서 마지막에 별표. 연대권 별표. 그래서 지금 인권보장의 역사 1시간에 쫙 정리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보면 프랑스 혁명의 1조, 2조, 3조, 6조 사항,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에 1조, 22조, 24조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내신 볼 때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 프랑스 혁명 1, 2, 3, 6조 쫙 써놓고 세계인권선언 1조, 22조, 24조 써놓고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 가는 프랑스 혁명, 나는 세계인권선언. 그럼 나 세계인권선언은 뭐다? 연대권 확산의 기여,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문서. 가는 프랑스 혁명이니까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권과 평등권이 확립됐다. 그리고 주체는 누구였다? 부르주아. 하지만 시민의 공주가 제한적이어서 그 이후에 참정권 확보 투쟁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 조금만 더 하고 줄게요. 자, 3번에 보면 인권의 확장 바자크의 부분인데 바자크라는 학자가 인권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잖아. 그래서 이름만 알아나. 자유권이 처음 등장해서 자유권을 1세대 인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회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회권을 2세대 인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연대권이 등장해서 연대권을 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나중에 너네가 이제 본격적 내신 들어가면 그 자유권의 내용 쫙 있죠. 사회권의 내용 쫙 있지. 연대권의 내용 쫙 있지. 그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연대권 4개, 사회권 하나 섞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출제 포인트만 잡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자 4번 볼게요. 자 이제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인권. 타이틀 외워야 돼. 환경권 밑줄, 주거권 밑줄, 안전권 밑줄, 다음 페이지 문화권 밑줄. 지금 말한 이 4가지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인권이에요. 자 그러면 타이틀을 외우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어디다 해당을 써봐. 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집을 못 사. 그 전세값도 올라가지고요. 서민들이 전세를 못 구해서 월세로 전환돼. 그리고 막 쫓겨나면서 점점 멀리 이사가. 그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 무슨 건과 관련된 거야? 주거권이지. 주거권. 오케이?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도 현대에서는 중요한 인권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또 하나. 너네 스쿨존에서는 30km 이상 달리면 안 되지. 무슨 권? 안전권이라는 거지. 그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국가가 나서줘. 무슨 권? 환경권이지. 자, 최근의 사건. 시험에 나온다. 이태원 참사로 말도 안 되는 20대 아이들이 거의 158명이 죽었지.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슨 권? 안전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만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84페이지 봐봐. 맨 밑에 이출권리 발표. 이출권리. 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죠. 특히 이게 N번방 사건 이후에 계속 새롭게 부각되는 권리인데, 이거 실제로 서술형의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제 너네 이런 거였다. 너가 공부를 한번 했어. 인터넷에 유통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 수정해달라 요청할 권리. 이렇게 딱 설명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 이 제시문과 관련된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권리는 그랬더니 이칠 권리지. 근데 애들이 갑자기 헷갈려서 삭제할 권리라고 썼어. 정답 해줄까 안 해줄까? 절대 안 해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 안 된다. 이칠 권리야. 이칠 권리.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테마 9번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정리가 됐고요. 숙제 복습하고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복습 문제 푼 이후에 숙제 일단 오케이? 그래서 좀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봐봐. 내가 지금 1시간에 끝냈지. 학교에서 하면 아마 4시간에 끝내요. 근데 왜냐면 딴 얘기 많이 하고 발전시키느라 이 포인트만 정확히 잡으면 돼. 알겠죠?